자, 페이지 41페이지 삼각형량 문제부터 나가보자. 자, 분석 철학자 도널드 데이비드슨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서로 다른 세 종류의 경험적 지식이 있대. 이 사람의 견해인 거야, 그냥. 세 종류의 경험적 지식이라는 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 첫째는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의도하는지, 그리고 자기 감각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 그래서 이걸 뭐야? 자기 마음에 관한 지식이라고 그러지. 자기 마음에 관한 지식은 특징이 어때? 뭔가 감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이럴 필요가 없지. 그냥 알게 되는 거지. 그 자체로. 그리고 자기의 감각이 어떠한지를 안다. 둘째는 자기 주위의 세계들, 즉 그 세계 속의 대상이나 사건의 위치와 크기, 그리고 그 인과성, 원인과 결과지. 원인과 결과의 속성에 관해서 아는 것. 즉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이지. 이거는 사실 되게 절대적인 지식인 거잖아. 그래서 데카르트도 뭐라 그래? 생각한다, 보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잘 알기 때문에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제1원칙으로 둔 거지. 그래서 요거 자체는 절대적인데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은 어때? 어떤 감각을 통해서 수용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이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야. 기억나? 이게 우리가 하얀색이라고 부르지만 내가 보는 하얀색과 너희가 보는 하얀색이 다를 수도 있더라고. 우리는 그냥 이거를 사람들이 하얀색이라고 부르고 요걸 파란색이라고 부르니까 그게 파란색인가 보다 하고 깨닫는 거지만 사실 이게 파란색인지 아닌지 이게 보는 파란색이 다 똑같은지 알게 뭐야? 모르지. 자, 그래가지고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야? 셋째, 타인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는 것. 타인의 마음에 관한 지식이지.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감각을 통해서 수용해야 되지. 이것도 그래서 절대적이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있는지. 여기 상대적이라는 건 결국에는 무슨 뜻이야? 불확실성인 거지. 확실하지 않아. 이것도 불확실성이야. 감각을 통해서 수용한다는 게 결국엔 관찰이 필요한 거지. 이것도 관찰이 필요하고. 근데 이렇게 세 가지 지식이 있다는 거야. 인간이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은. 자, 이 세 가지 경험적 지식은 각각 독특한 특징을 지니는데 우선 자기 마음에 관한 지식은 일반적으로 증거나 관찰에 호소하지 않고서도 알게 되는 것. 증거나 관찰이 필요 없지. 이거는 당연히. 내가 그렇다는데 증거나 관찰을 할 필요가 없잖아. 자, 반면에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은 자기의 감각기관에 의존하는데 이러한 의존 때문에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은 자기 마음에 관한 지식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불확실성에 열려있게 된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불확실성에 열려있다는 거지. 얘도 그렇고 그럼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이니까. 외부 세계에 관한 지식은 다른 추가적인 증거에 의존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지식이 대상이나 사건들에서 직접적으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얘는 증거가 필요 없고 얘는 증거가 필요해.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증거가 없이 그냥 관찰만으로 알 수 있는데 얘는 모두 필요한 거야. 증거도 필요한 거지. 타인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자, 그래가지고 직접적으로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타인의 마음에 관한 지식은 전혀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이다. 이건 그러니까 직접적인 거고 이거는 간접적인 거지. 우리가 이게 파랗다라고 아는 거는 우리가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우리 감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아는데 저 사람이 화났는지 안 났는지 아는 거는 여러 가지 증거나 아니면 다양한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가장 절대적이고 요거는 불확실성이고 요거는 더 간접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야. 자, 그래가지고 만약 타인의 행동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 즉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행동이 곧 그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즉 우리가 행동이 곧 마음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는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지고서도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원래 사실은 이 철학적인 관점에서,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그 행동 자체가 그 사람의 정서라고 파악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보통 이럴 때에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지. 이 지식 역시 불확실성을 지닌다. 이 세 종류의 경험적 지식에 대해 어떤 학자들은 자기 마음에 관한 지식을 우선시하여 그 관계를 설명해왔다. 대표적인 게 이제 데카르트지. 이는 자기 마음에 관한 지식의 직접성, 그리고 상대적인 확실성. 상대적인 확실성이라는 건 뭐야? 사실 이게 절대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상대적 확실성에 가까운 이유가, 회의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 자신의 마음에 대한 생각도 어때? 의심하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지도 몰라.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닐지도 몰라라고 의심한단 말이야. 그래서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데카르트 같은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는 철학자들은, 하지만 회의주의자들한테는 이거조차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상대적 확실성이라고 하는 거야. 상대적으로 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을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타인의 마음에 관한 지식을 그의 행동에 대한 관찰에 기초하여 도출하였다. 즉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제1지식인 거고, 이거를 한 다음에 세 번째로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순서로. 물론 세 종류의 경험적 지식에 대한 이러한 접근이 유일한 것은 아니야. 뭐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들은 이제 경험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야.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다른 나머지 종류의 지식들을 그것과 관련짓거나 이제 환원하고자 한다라고 그러지. 다른 이들은 외부 세계에 관한 지식을 기초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다른 종류의 지식을 관련짓거나 혹은 그것으로 환원하고자 하였다. 이게 이제 경험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지. 데이비드스는 데카르트에서 현재에 이르는 철학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접근들이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보고 삼각측량 논증을 통해 이 세 종류의 경험적 지식이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설명하였다. 자, 일단은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어때? 이거를 우선시하는 학자지. 생각한다고를 존재한다를 얘기했던. 이거를 우선시하는 학자고, 이 사람이 했던 것과 다른 종류의 지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데이비드슨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삼각측량 논증은 기본적인 전제는 자기와 타인이 상호작용하는 동시에 공유하고 있는 외부 세계 속의 대상이나 사건과 3중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1, 2, 3 이게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때? 이거를 깨닫는다는 거지. 다른 사람의 어떤 내면의 심리를. 자, 데이비드슨은 대상이나 사건에 대한 자기의 반응과 타인의 반응을 이은 두 선의 교차점에서 그 반응의 원인이 되는 대상이나 사건이 고정되는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 둘의 교차점 사이에서 요게 이제 고정된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파란색으로 보고 상대도 파란색으로 보면은 이게 파란색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돼?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외부 세계에 대해서 내 감각으로 파란색으로 보고 그 다음에 상대가 이걸 어떻게 보느냐를 판단해가지고 어떻게? 아, 이게 파란색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혹은 내 지식이 맞기 때문에 이게 파란색이고 상대가 이걸 파란색으로 안 보내? 그러면 쟤는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 내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외부를 탐색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생각은 3차적으로 보는 거야. 근데 데이비드슨의 삼각관계 이론에서는 어때? 삼각측량 이론에서는 내가 보는 것과 상대가 보는 것을 동시에 이게 파란색이라고 본다? 그러면 그걸 외부 지식에 대입해가지고 파란색이구나 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야. 이해돼?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고정된 대상이나 사건을 자기와 타인의 마음의 공통 원인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게 우리가 파란색이라고 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두 선의 교차점에서 공통 원인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자기와 타인이 각자 자신의 반응이 원인을 상대방의 반응의 원인과 서로 같은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고, 무슨 얘기야?
이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건 내가 보는 파란색과 니네가 보는 파란색이 동일하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똑같은 공통 원인이어야 된다는 거. 이 공통 원인이 똑같은 것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공통 원인인 거지. 그러한 사실을 서로 공유하는 동시에 알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느끼는 파란색과 네가 느끼는 파란색이 동일할 거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언어적 의사소통. 이건 어떻게 해? 의사소통을 통해 가지고 서로 이게 똑같이 파란색이라고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승민아 살아있니?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때? 파란색임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보는 파란색과 승민이가 보는 파란색과 유정이가 보는 파란색과 다 동일한 파란색이라고 언어 소통을 통해서, 야, 파란색이라는 게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바다 색깔 같은 것 같아. 물론 바다 색깔도 파란색이 아닌 다른 걸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이게 같이 똑같은 걸로 판단한다는 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지. 자, 이렇게 자기와 타인의 마음 그리고 그 반응의 공통 원인으로 되는 외부 세계 속의 대상이나 사건을 각각의 꼭지점으로 하는 3종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의 사고가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 데이비슨의 삼각측량론중이다. 그러니까 그 기존에는 어떻게 돼? 일직선적인 사고, 이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데이비슨은 어때? 이 세 개가 동시에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이 둘의 어떤 그 의견을 이 외부 관계와 같이 공통 원인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외부 세계에 관한 자기의 주관성, 타인의 주관성, 그리고 언어의 의사소통에 의해서 이 둘을 연결하는 상호 주관성. 타인의 주관성과 자기의 주관성은 각각의 의견이고 그게 이제 합쳐져가지고 상호 주관성을 통해서 이게 무엇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지. 외부 세계의 객관성과 더불어 우리의 사고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만약 자기가 외부 세계에 의해 관해 타인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자기 또한 외부 세계에 관한 자기의 사고를 제대로 형성할 수 없다. 무슨 얘기야? 자, 봐봐. 옛날에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본 적 있니? 부시맨이라는 아프리카 이제 흑인 부족이 있어. 근데 하늘에서 어느 날 콜라병이 떨어졌어. 콜라병이 떨어졌는데 이걸 가지고 서로 막 싸워. 콜라병으로 뭐 요리도 할 때도 쓰고 뭐 무기로도 쓰고 뭐 이런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그 사회에 이제 준석이가 떨어졌어. 갑자기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준석이가 부시맨 사회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부시맨들 사이에서 이거를 콜라병이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봤자 이건 병이야, 물 담는 용도야 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봤자 부시맨들은 이걸 무기로 쓰거나 요리 도구로 쓰겠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거에 대한 가치와 준석이가 생각하는 이 콜라병에 대한 가치는 서로 다르지. 그러면 어떻게 돼? 제대로 자아 형성이 될 수 있을까? 만약에 이제 준석이가 자라나는 나이거나 뭐 그래가지고 아직 어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난 콜라병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틀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 자아 형성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지.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어떤 거를 그 규정짓는 그 자아에 대한 형성 자체가 사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데이비슨은 말하는 거지.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잖아. 뭔가 우리가 빨간불에 건너가, 신호등을 빨간불에 건너가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공통적인 자아의식을 너도 있고 나도 있고 그걸 서로 확인을 통해 가지고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혼자 그게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상하겠지. 제대로 자아 형성이 안 되겠지. 그래서 자아 형성이라는 건 단순히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일치하는 거를 통해서 나의 자아를 형성해 나간다라는 거야. 이게 옳은지, 그른지, 무엇인지. 자, 그래가지고 타인의 사고를 가늠하는 것은 자기가 그들과 같은 세계에 살며 그것의 특징들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많은 반응을 공유할 것을 요구한다. 데이비슨의 삼각측량론중에 따를 때 전통적으로 서로 구분된다라고 여겨졌던 세 가지 종류의 경험적 지식, 즉 자기 마음에 관한 지식, 타인에 관한 지식,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은 삼각대의 형태를 띠게 되고 이 중에 어느 한 다리라도 상실된다면 어떤 다리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하게 된다. 즉 세 가지 지식이 전부 다 기본이 되고 그거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판단하고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지. 됐니? 자, 거기 뒤에 보기는 한번 정리해보고 문제 나왔던 것들이니까 어휘만 한번 해보자. 보자. 45페이지. 동물의 몸에서 외계의 감각기관을 받아들여 뇌에 전달하는 기관, 감각기관이지. 첫 번째 주제 감각기관. 사진기나 기관총 실험기구 따위를 얹어놓는 세 발이 달린 삼각대지. 삼각대. 제일 끝에 있지. 상태나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라고 보거나 그렇다고 여김.
간주지, 간주하다의 간주.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내세우는 거니까 전제겠지, 전제. 잡다한 사물이나 현상이 어떤 근본적인 것으로 바뀜. 뭐니? 환원인가? 환원인 것 같아.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함. 공유지, 공유. 판단이나 결론 따위를 이끌어냄. 도출하다의 도출. 다른 것에 의지하여 존재함. 의존. 서로 엇갈리거나 마주친 곳은 교차점이지. 교차점. 사물을 어림잡아 헤아림. 가늠. 어떠한 것의 원인을 돔. 기인이지. 기인. 됐지? 어려운 거 없지? 자, 다음으로 가보자. 49페이지. 물권행위. 자,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권리인 재산권에는 물권과 채권 등이 있는데, 물권이라는 건 뭐야? 어떤 사물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 권리이지. 채권이라는 거는 채무를 형성하는 권리이지.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받을 것이 있다던가, 아니면 이 사람한테 돌려줘야 될 것이 있다던가, 그게 돈이건 물권이건. 근데 지난번에 채권 할 때 그 얘기 했잖아. 채권은 뭔가 이제 받아야 될 돈인 거지. 채권을 만든다라는 거는 뭐야? 채권을 만든다는 거는 내가 이 사람한테 줄 돈을 나중에 미래에 주겠다 그러고 이제 어떻게 돈을 가져오는 그런 거잖아. 자, 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채권과 구분된다. 물론 물권을 서로 주고받을 때는 채권이 일정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 일부분. 뭐 계약을 하거나 이러면 거기서 채권 관계가 형성이 되지. 예를 들면 내가 이 물건을 너한테 팔겠다 하면 그 사이에서 계약하는 순간 어떻게 돼? 채권 관계가 형성이 되지. 준석이가 나한테 돈을 줘야 될 채권이 형성되는 거고, 나는 물건을 줘야 될 채권 관계들이 형성이 되지만, 주고받고 끝나면 그 다음에 어때? 물건만 형성되고 채권은 그 자리에서 종료가 되지. 채권 관계는. 자, 그래가지고 채권과 달리 물권은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과 달리 그 권리를 실현하는데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 거에는 타인과 전혀 상관이 없지. 채권은 그 사람이 나한테 권리를 인정해주고 물건을 줘야지만 성립이 되는 건데, 물권은 그러지가 않은 거지. 물건의 소유자는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근거로 타인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그 물건을 매도하거나 임대, 팔거나 빌려줄 수 있다는 거지. 하나의 물건에 대해 누군가의 지배가 성립하면 동일 물건에 대해 다른 사람의 지배를 인정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물권의 배타성 내지는 독점성. 배타성이라는 건 다른 거를 배척하는 성질. 독점성은 혼자만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물권이라는 건 우리가 공동소유나 뭐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보통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지. 또한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이다. 상대적인 권리인 채권은 특정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제3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예를 들면은 내가 준석이한테 돈을 빌렸어. 돈을 빌렸을 때 뭐 유정이는 거기에 대해서 돈을 줘라 마라 할 권리가 없는 거지. 서로 간의 관계인 거야. 내가 빌렸으면 내가 준석이한테 돌려주면 끝나는 거지. 근데 물권이라는 건 어때? 물권이라는 거는 내가 이 분필은 내 소유야. 그러면 이 소유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준석이한테 빌려주든 아니면은 수인이한테 빌려주든 상관이 없지. 누구한테든 물건은 내가 다 직접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인 거야.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인데 채권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와 달리 물권은 특정의 상대방이라는 것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이건 내 거야 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야.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을 들어서 물권 변동이라고 그러죠. 물권이라는 개념은 일단 절대적인 건데 그 물권이 바뀔 때를 물권 변동이라고 그러는 거지. 이러한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물권 행위라고 한다. 물권 행위라는 건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물권 행위에 의한 법률 효과는 행위자 사이의 채권 채무 관계를 발생시키기. 발생시키는 채권 행위에 의한 것과 차이가 있다. 원래는 계약을 하면 채권 행위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애매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단은 물권 행위 자체는 원래 그냥 그 자리에서 주고 받으면 채권 행위가 안 생겨. 그치? 그 자리에서 물건 주고 팔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당근할 때 직거래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주고 받고 팔면은
채권행위가 안 생기는 거지. 근데 당근에서 우리가 계약해가지고 이거 사러 갈게요 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야? 채권행위가 생기는 거지. 당근은 채권행위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겠다. 약속을 하는 거잖아. 근데 그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야 이거 팔게 네가 나한테 돈 줘. 그러면은 채권행위라는 게 없지. 계약을 하는 순간 그냥 주고 받으면 되니까. 근데 당근 같은 걸 할 때는 어떻게 돼? 채권행위가 생기지. 내가 이거 팔게요. 근데 내가 이거 살게요 하면 나중에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요? 할 때까지 채권행위가 생기는 거잖아. 나는 이 물건을 양도해야 되고 그 사람은 나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 서로 간에 채권행위가 생기는 거지. 하지만 그 채권행위가 어때? 물건 인도를 하는 순간 그 다음에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채권행위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물권행위 자체도 사실은 계약을 하는 순간에는 어때? 채권 채무 관계가 생겨 기본적으로. 채권행위는 발생한 채권의 이행이라는 문제가 남게 되지만 여기서 이제 이행이라는 문제가 남지만 물권행위는 물권 변동이 일어나 그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이건 뭐야? 물권행위가 종료됐을 때의 얘기야. 종료됐을 때. 종료되기 전까지 계약 단계에서 채권행위처럼 채권관계가 생겨 양자 간에. 갑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맺는 경우 거기 보면 나오지. 그 채권행위에 의해서는 갑이 을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채무 그리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데 그친다라는 건 뭐야? 그 정도의 채권행위는 생길 수 있다라는 의미잖아. 그러니까 채권행위가 안 생기는 건 아니야. 계약을 할 때는 채권행위는 생겨. 물권행위를 할 때에도 채권행위가 생겨. 이해되지? 따라서 갑과 을은 아직도 각자의 채무를 이행해야 할 문제가 남는다. 그래서 이 글이 좀 이상한 게 앞에 채권행위, 채무를 생기게 하는 채권행위와는 다르다라고 굳이 거기에다 왜 적었는지 잘 모르겠어. 어차피 물권행위도 계약하면 채권행위가 생기잖아. 근데 그게 없다라고 앞에 적어놨으니까 더 헷갈리게 만들지. 글 자체가 사실은 좋은 글은 아니야. 이 글은. 어쨌거나. 자, 따라서 갑과 을은 아직도 각자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와 관련하여 갑과 을에게, 갑은 을에게 일정한 절차에 따라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는 채무가 있고 을은 갑에게 또 다른 절차에 따라 부동산의 대금에 해당하는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라고 나오지. 이게 종료되면 인도와 대금을 치르는 게 종료가 되면 어때? 채권행위가 소멸하는 거지. 물권행위상의 채권행위가. 자, 이렇게 채무가 이행되고 나면 부동산의 소유권과 금전의 소유권이라는 두 물권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물권 변동이 일어난 후에는 갑과 을에게는 더 이상의 이행의 문제, 즉 채권행위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지. 채권이 남아있지 않게 되고 물권은 이동돼서 종료가 된 거야. 이처럼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달리 직접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지, 그러니까 나 이거 팔게 라는 그 말만으로 생기는지 아니면은 그러한 의사표시 외에 공시 방법,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등기를 하지. 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그 소유권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봐, 통상.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계약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제 등기부등본 떼어보잖아. 왜 그러면 이 사람 소유가 맞는지. 그래야지만 계약이 성립하는 게 명확하게 되니까. 하다못해 이제 뭐 전세 월세 같은 거를 할 때도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지. 이 사람이 주인이 맞는지, 내가 이 사람한테 임대를 해도 되는지, 임대 계약을 맺어도 되는지 이런 것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공시인 거지. 자, 공시를 갖춰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각국의 민법 규정은 차이를 보인다. 자, 근데 이게 민법 규정이 차이가 있는 게 뭐 이제 대륙법계 아니면은 뭐 이제 무슨 법계 해가지고 법 공부하면 이렇게 나눠지기는 해. 그래가지고 이제 차이를 보이는데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하는 게 뭐가 있어? 부동산 등기하지. 그 다음에 자동차도 어떻게? 등록하지. 자동차는 등록해가지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 값이 크니까 이 사람이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동차 등록을 그 이름을 바꿔줘야지 소유권이 넘어가지. 동산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모두 다 등기를 그러니까 기록을 공시를 안 하는 건 아니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공시를 해. 워낙 크니까 재산 가치도 크고 또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자, 어쨌거나 이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먼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관점을 의사주의라고 그러고 대항요건주의라고 그러기도 하지. 그리고 그러한 의사표시만으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일정한 공시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을 형식주의, 다른 말로 성립요건주의라고 그러지. 호자의 관점, 즉 형식주의 관점을 취할 경우 일반적으로 건물과 같은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는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기를 통해 그리고 자동차 같은 동산 물건에 대해서는 물건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는 인도를 통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인도라는 행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 등기부에 등기를 해야 되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어때? 자동차 등록에서 소유자 명의를 바꿔야지만 그게 일어나는 거지. 자, 의사주의는 대항요건주의라고 한다. 프랑스 민법 규정은 대체로 의사주의를 따른다라고 보면 되는데, 의하면 물권의 소유권은 채권의 효력을 통해 이전한다 하고, 물권을 인도해야 할 채무는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완성되어 채권자를 소유자로 만든다. 지금 무슨 뜻이야? 합의. 당사자 간의 말로 구두 합의든 아니면 서면 합의든 뭔가 합의만 하면은 이미 넘어간다라고 보는 거지, 소유권 자체가. 그래가지고 일단은 내가 이거 줄게 라고 하는 순간 뭐가 형성돼? 채권이 형성이 되지. 그러면 내가 이걸 준석이한테 주고 나면 어때? 채권은 소멸되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대로 어때? 내가 줄게 한 순간부터 소유권은 준석이한테 넘어가고 채권 형태가 되는 거야. 그 상태에서 주면은 어때? 채권 행위가 없어지는 거지. 다시. A가 B에게 줄게 라고 계약을 하는 순간 뭐가 형성돼? 채권 행위가 형성이 돼. 이때 이 소유권은 B에게 넘어가 있지. 이게 이제 뭐야? 의사주의지. 그리고 A가 B에게 물건을 주면은 어떻게 돼? 채권이 종료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의사주의인 거지. 자, 그래가지고 즉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의사표시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의사표시와 구별되지 않으며 동일한 거지. 의사표시, 물권을 변동시키겠다 라고 계약을 하는 순간 채권을 만드는 거야.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 행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렇게 할게 구두계약이든 서면계약이든 효력이 발생한다. 별도의 공시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매, 교환, 증여와 같이 물권의 권리를 이전하여야 할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을 하면 물권의 등기나 인도가 없더라도 소유권이 이전된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물권 변동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물권 변동을 모를 때 이제 이거 A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었어? 하고서 A랑 계약을 맺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서 B에다가 넘겼단 말이야. 넘길게 라고 얘기를 했어. 계약을 했어. 근데 문제는 뭐야? 넘길게 해놓고서는 아직 이 사람이 여기에다가 C한테 임대를 줬단 말이지. 임대 계약을 또 맺어버렸어.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부동산 사기가 되는 거야. 이런 경우도 되게 많잖아. 실제로 그 전세 사기, 월세 사기 할 때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고, 언제 보통은 해? 확정일자 받기 전에 니네가 나중에 자취를 한다고 해. 자취할 사람 손. 대학 가면 자취하겠다. 부동산 계약할 때는 무조건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알아? 뭐 부모님이 해주시겠지만 부동산 계약하고 나서 무조건 확정일자 안 받으면 그 사이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은 너는 다른 사람한테 돈을 주게 돼. 이해돼? 확정일자를 무조건 받아야 돼. 그게 이제 제3자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이제 팔아 넘겼는지 어땠는지를 모르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돼서 등기부등본을 보통 보거든? 보면은 그 계약할 당시에 등기부등본이 이 사람 이름으로 돼 있을 거야. 그러면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계약하러 가기 전에 팔아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야.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어. 이렇게 사기치는 경우들이. 그러면 너는 A한테 돈 줬는데 B가 돈 내놓으라고 그래. 왜? 내 주인은 여긴데? 부동산 지금 소유 내가 갖고 있는데 왜 A한테 돈 줬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아버리면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도장 딱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 무조건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생겨. 확정일자 알아도 나중에 자취할 거면 확정일자 무조건 받아. 처음 자취하는 대학생이 혼자 집 구하러 가면 거의 당해. 부동산 업자들도 알거든. 그러면 그 사람이 사기치려고 맘먹으면 거의 다 사기 당한단 말이야. 그런 경우들 되게 많지. 그래서 보증금 날리고 그런 케이스들 많아. 부모님이랑 꼭 같이 가라. 부모님이 모르시면 확정일자 받아. 니네가. 자, 어쨌거나. 자, 그래서 이런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물권 변동의 당사자가 아닌 그 물권 변동의 사실을 모르는 제3자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프랑스 민법에서는 부동산에 한해서 일정한 공시 절차를 거쳐야 제3자의 관계. 제3자의 관계만 상관이 있는 거야. 프랑스 민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도 어때? 기본적으로 소유권은 넘어가. 계약하는 순간 채권이 발생하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근데 어때?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래는 할 수 없다는 거야. 임대를 하건 다시 매매를 하건 이런 거는 할 수 없다는 거야. 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공시 절차를 거쳐서 등기부 등본에 딱 명시가 돼야지만 그 다음에 된다는 거지. 물론 이렇게 해놓고서도 등기부 등본 명시된 순간 다른 사람한테 임대하고 다시 또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건 최악의 상황인 거고 등기부 등본에 명시가 돼 있으면은 그때부터 거래가 가능한다는 거지. 이해되지? 자, 형식주의는 성립요건주의라고 하는데 이 관점에서는 물권 변동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무조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독일민법이나 이런 데에서는 걔네들은 좀 딱딱하잖아.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칙주의자지. 그래서 등기 안 돼 있으면 그 사람 소유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지. 그러니까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계약을 중시하는 어떤 서로 간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면 독일민법 같은 경우 어떻게 돼? 그냥 표기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표기가 돼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프랑스 민법 같은 경우 의사주의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제3자와의 관계에서. 근데 독일 민법 같은 경우는 어때? 그냥 등기부 등본만 보면 돼. 등기부 등본 보면 돼 있으면 이 사람 거, 안 돼 있으면 이 사람 게 아닌 거.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관점에서 물권 변동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공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관계에서도 등기부 등본 안 하면은 이 사람의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을 거야. 독일 민법 규정에 의하면 물권 행위는 그 원인 행위인 채권 행위와 언제나 분리되어 있다. 자, 무슨 얘기야? 아까 프랑스 민법에서는 어때? 계약을 하는 순간 이거 물권 행위잖아. 물권 변동을 위한 물권 행위지. 계약을 하는 순간 어때? 채권 행위가 만들어지는 거지. 성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한테 줘야 되는 관계가 되는 거지. 왜? 자, 계약을 하는 순간 소유권이 이 사람한테 넘어가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줘야 될 채권이 생기는 거지. 이해돼? 채권이 생겨. 근데 독일 민법 같은 경우에는 어때? 이거랑은 상관이 없다. 물권행위는 그냥 물권행위로서 딱 물권이 넘어가는 순간에만 뭐가 있는 거야? 물권행위가 있는 거. 그러면은 독일 민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없는 거야? 물권행위를 할 때 채권이랑 관계가 생기지가 않겠지. 왜? 등기부 등본에 등재를 하는 순간부터가 소유권이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 말을 하는 순간 소유권이 생기고 채권 관계가 돼가지고 이거를 줘야지만 채권 관계가 종료되는 건데 이제 그 성립요건주의 독일 민법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등기부 등본상으로 옮겨놔야지만 그때부터 이제 소유권이 바뀌는 거니까 소유권은 등기부 등본 하는 순간 되는 거고 그러면 어때? 채권 관계가 중간에 계약한다고 해서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거지. 소유권이 안 넘어가는 단계잖아. 등기부 등본상으로 이 사람한테 넘어가는 순간이 이제 그 소유권이 바뀌는 순간이니까. 이해돼? 소연아? 응. 자, 그래가지고 독일 민법 규정에 의하면은 물권 행위는 그 원인 행위인 채권 행위에 언제나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표시 외에 등기나 인도라는 공시 절차를 거쳐야지만 물권이 변동되지. 이러한 성립요건주의에서 물권 행위가 공시 절차와 연결되어 있고 무조건 공시 절차에 의해서만 물권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지. 등기를 해야 되는 애들 같은 경우, 공시를 해야 되는 애들 같은 경우에. 따라서 대항요건주의와 같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물권 변동 당사자와 제3자와의 관계에서 달라지는지 이게 뭐야? 계약해놓고 계약하면 소유권 넘어간 상태지. 근데 등기를 안 했으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이 채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제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3자가 보기엔 이 사람이 소유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라는 거지. 독일 민법에서는. 자, 그래가지고 성립요건주의는 법률관계가 명확하고 거래의 안전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우리 민법 역시 뭐를 선택하고 있어? 이걸 선택하고 있지. 등기부 등본상으로 이제가 됐을 때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해되지? 자, 그래가지고 거기 물권행위 어휘 한번 해보자. tab 53페이지. 1번에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에게 편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 뭐지? 이게? 증여인가? 증여인 것 같다. 증여. 무상으로 주는 거니까. 제일 밑에 있지. 복합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의 부동산이나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거가 뭐야? 등기지. 등기. 세 번째 줄에 있지. 공공기관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따위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할 일반에게 알림. 공시겠지. 공시. 세 번째 줄에. 부동산이나 동산 채권 등의 담보 관리에 대해서 권리관계를 적어준 공적 장부는 등기부지.
등기부. 어떤 사람이나 집단, 조직, 사물 등을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의지, 오타, 의지대로 복종하게 하여 다스림. 이거 뭐니? 지배. 첫 번째 줄에 일정한 법률 관계,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그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는 행위. 이거 뭐라고 그러지? 의사표시인가? 의사표시.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의 의사를 표시한 계약이겠지, 계약. 특정인에게 일정한 빚을 갚아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 이거 뭐야? 채무자지. 특정인에게 일정한 빚을 받아낼 권리를 가진 사람은 채권자겠지. 채권자. 값을 받고 물건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건 매매라고 하지. 세 번째 줄에 매매. 사회생활 가운데 법률에 관여하여 규정되는 관계. 이게 뭐냐? 법률관계. 마지막에 법률관계. 상대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나 급부를 요구하는 것. 청구 첫 번째 줄에. 권리 따위를 남에게 넘겨주거나 또는 넘겨받은. 인도. 세 번째 줄에.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하는 것. 이 이전인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하는 게 이전인가? 뭐지? 인도. 인도 했네? 그러면 인도가 뭐야? 앞에 인도라고 했던 게 뭐니? 그게 이전인가 보다. 그게 이전이겠네. 비슷한 말들이 많아가지고. 이전 인도 바뀌었지. 자, 그 다음에 돈을 받고 자기의 물건을 남에게 빌려줌. 빌려준다는 건 임대지. 임대. 법률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사람은 제3자지. 제3자. 채무자가 채권의 내용을 실행하는 일. 채무자가 채권의 내용을 실행하는 일. 이거 뭐냐? 이행인가? 채무자가 이행. 물건의 값으로 치르는 돈은 대금이지. 대금. 물건을 사고 파는 일. 물건 사고 파는 일이 매매다. 매매. 그러면 아까 게 매도야. 매매라고 돼 있던 게 매도. 남을 배척하는 것. 배타적이고. 사라져 없어지면 소멸이지. 그 앞에 20번에 거리 끼거나 얽매이면 구애지. 구애. 하면 되겠지. 모르겠는 거 없지?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가보자. 시간 생각. 사실 이것만 보면 내가 좀 한 가지 사건이 떠오르는데, 식물 키우는 거 알아? 전에 얘기했나? 안 얘기했어? 안 얘기했어 한 번도? 내가 식물 강의도 하거든. 시민대학에서, 서울시민대학에서. 좀 웃길 수 있는데 이제 그 희귀식물 키우는 강의를 해. 내가 전혀 그렇게 안 보이지. 책도 냈어. 나름 베스트셀러야. 3세했어. 궁금하면은 문세라 알고 검색하면은 나와. 이거 얘기할 때 이제 이게 되게 비싸거든. 식물이 요즘은 좀 싸졌는데 싸져도 잎 한 장당 3만 원에서 5만 원이야.
EP 한 장 생기면 번식을 하나 할 수 있는데 5만 원짜리 심사임당 이렇게 달린다고 생각하면 돼. 식물에서 말도 안 되는 거 같지. 옛날에는 2022년 5월에 최고가 찍었을 때는 EP 한 장당 100만 원이었어. 미친 거 같지. 사실 내 분당에서 학원 하다가 정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야. 돈이 너무 잘 벌려서 학원을 하기가 싫어져서 학원을 정리했는데 식물값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식물 키우려고 사실 분당에다 일로 내려왔거든. 큰평도 아파트로. 근데 식물값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다시 강사부터 나와서 여기서 다시 하게 된 거고, 뭐 사실 뭐 이런 얘기하기 좀 하지만 그냥 미리 얘기를 해주면 어차피 알게 될 거니까 오늘 하고 직전 보강까지 해서 수업 마지막이야. 이제 저기 11자산가 앞쪽에 학원 하나 내서 글로 옮겨갈 거야. 나는 다른 선생님이 오실 거거든. 그 다음 주는 쉬고 다다음 주부터 진행을 하실 거야, 선생님이. 그래서 니네가 뭐 알아서 선택을 하면 돼. 뭐 이렇게 뭐 어째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학원과 관계도 있으니까.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인데 이 몬세라 알보가 되게 비싸니까 사람들이 빨리 키우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이제 말이 나온 24시간 식물 등을 하면 어떻겠느냐. 식물한테 24시간 식물 등을 비춰주면 어떻게 될까? 24시간 빛을 비춰주면 광합성을 계속 할까? 원칙상으로는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쌈채소류 있잖아. 쌈채류 같은 경우에는 잎만 자라면 되지. 그래서 조기 빨리 이제 그 생산을 해가지고 출하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식물등 24시간 하고 이산화탄소 빵빵하게 먹어줘. 그러면 어떻게 돼? 광합성이 엄청 빨리 일어나지. 그래서 막 키워가지고 내보내. 사실 몬세라 알보는 잎을 보는 식물이거든. 어떻게 되냐면 몬세라라고 알지? 이렇게 생긴 애들. 본 적 있어? 많을걸? 요새 카페에서 되게 많으니까. 여기 이제 하얀 무늬 들어간 게 몬세라 알보인데 이거 이제 사람들이 빨리 키우려다 보니까 24시간 식물등 하는 게 맞냐 아니냐 했는데 이제 국립농업 이제 농업기능청 뭐 이런 데에서는 기본적으로 광합성은 빛이 있으면 24시간 계속된다. 근데 한쪽에서 반대 의견은 뭐였냐면은 24시간 식물 등을 하면 식물의 생체 주기가 깨지고 뭐 바이오리듬이 깨져가지고 식물이 잘 못 자란다라고 그랬어. 근데 나는 그 반대쪽에 있는 입장이거든. 그러니까 시간생물학에서 이게 그 생체 시계라고 그러잖아. 사실 이거는 내 입장과는 반대에 있는 그 의논인데 그건데 어차피 이 사람들이 노벨상을 타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니까 생체 시계가 있는 건 맞아. 근데 몬세라 알보를 키울 때 생체 시계를 통해 가지고 식물 등 시간을 맞춰주는 게 맞냐, 아니 24시간 식물 등을 하는 게 맞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반론들이 있어. 만약에 24시간 식물 등을 했을 때 식물들이 문제가 생긴다 보면은 우리 그 고위도 지방에 가면은 백야 현상 있지. 1년의 절반은 낮이잖아. 걔네는 식물이 못 자라겠지. 근데 우리가 광합성 방식에 따라 가지고 이거 생물2 하면은 배우는데 아니다, 요새는 대학 생물학으로 올라갔을 거야. 시사교육과정 이후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거 배운 적 있니? 생물하는 사람? C3, C4, CAM 배웠어? 광합성 방식? 안 배웠어? 생물2에 나오는데 옛날에 나왔는데 지금은 올라간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 대학 과정으로. 생물2 없어? 얘는 광합성 방식상 빛이 계속 있으면 광합성을 못해. 얘네는 할 수 있어. 그래서 사실 얘는 이제 C4 계열이어가지고 24시간 생물등 줘도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이제 이론 때문에 막 싸우고 그랬었어. 이게 맞냐 아니냐 막 그러면서. 근데 이제 생체시계 이론 같은 경우에는 어때? 24시간 생물등 해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는 게 이 이론인 거지. 생물은 어때? 기본적으로 자기 내 몸속에 유전적으로 24시간의 인지하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 체계가 파괴되면,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이 하루가 일과가 돌아가게끔 돼 있는 생체 리듬이 그게 파괴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병이나 장애가 생길 수 있다야. 100% 생긴다가 아니라 생길 수 있다. 그러면서 생체 리듬이 있다, 생체 시계가 있다라는 걸 밝혀낸 게 뭐인 거야?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지. 여러 뭐 드메랑 뭐 아니면은 거기 보면은 또 누구 있어? 득항돌. 그리고 최종적으로 생체 시계를 만들어낸 사람은 코노프카야. 이 사람은 좀 젊은 나이에 죽었어. 거기 보면은 1947년에서 15년이니까
뭐 젊은 나이까지는 아니지만 60 몇 세에 이제 사고를 죽거든. 심장마비로 해가지고 이제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천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생물은 어떤 해나 그러니까 달이 뜨거나 밤이 이제 되거나 낮이 되거나 그런 거를 내가 보는 거와 상관없이 내 몸속에 뭐가 있는 거 24시간으로 돌아가는 생체 주기 리듬을 가진 생체 시계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자꾸 어긋나게끔 활동을 하면 어떻게 된다? 문제가 될 수도 있다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야. 이 글에서. 이해돼? 자, 그래서 보자. 지구에 살고 있는 유기체들은 하루를 주기로 자전하는 지구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어. 지구상의 식물이나 동물은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24시간의 주기로 그 모습이나 생리작용 등이 반복적으로 변하는데 이를 일주기 리듬, 일주기라는 건 하루의 주기 리듬이라는 거지. 수면주기, 호르몬 분비, 음식 섭취, 혈압과 체온 조절에 이르기까지 유기체의 거의 모든 생리, 대사, 행동은 이 리듬에 맞춰져 있다. 유기체가 이러한 주기적 특성을 보인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예를 들면 드메랑, 드캉돌, 코노푸카 같은 사람들의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 2017년에 노벨상을 수상한 제프리 홀과 마이클 로스베시. 사실 원래 여기 코노푸카가 들어가야 되는데 코노푸카가 일찍 죽어버려가지고 노벨상을 못 받았어. 좀 억울한 케이스지. 이 사람이 선구자적인 사람이었는데 심장마비로 죽어버려서 노벨상을 못 탔고 얘네가 대신 탄 거야. 연구로 드디어 이러한 현상의 작동 원리가 규명되었는데 사실은 뭐 이제 코노푸카가 거의 해놓은 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뭐 주워먹기 한 거일 수도 있고. 일주기 리듬에 관한 최초의 과학적인 실험은 식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18세기 프랑스의 드메랑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을 보면은 일주기 리듬을 처음으로 발견한 18세기 이제 프랑스 천문학자야. 식물학자가 아니라. 자, 그래가지고 미모사라는 풀 알아? 드메랑은 콩과에 한 해살이 뿌린 미모사. 신경처럼 비슷하게 생겼거든? 잎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거를 벌렸다가 좀 길다. 벌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잎을 햇빛을 받을 때 이렇게. 신경초 같은 경우는 저거랑 비슷한데 이렇게 톡 건드리면 이렇게 사거든. 손가락되지. 근데 쟤는 이제 잎을 펼쳤다가 줄였다 이렇게. 쟤도 아마 이렇게 건들면 쪼그라들 거야. 내가 알기로는. 내 기억으로 미모사 자체가 이게 신경초 비슷하게 탁 건들면 얘가 잎을 싹 쪼그라들었다가 다시 펼쳐. 밤에는 접어놨다가 낮에는 펼쳤다가 이래. 근데 얘가 어떻게 낮에 펼치고 밤에는 접느냐 라고 했을 때 거기 보면은 낮에는 태양의 향에 잎을 벌리고 밤에는 잎을 오므린다는 점에 주목하였는데 그는 미모사를 며칠 동안 캄캄한 벽장에 넣어뒀는데도 그 안에서도 낮 시간대에는 벌리고 밤 시간에 오므리는 현상을 반복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거야? 식물 내에 생체 시계가 있구나를 처음으로 이제 깨달은 거야. 이를 보고 드메랑은 미모사의 잎의 운동 리듬이 어두운 곳에서 지속되었다라고 기록을 했어. 그 스위스의 드캉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드캉돌이라는 사람은 식물의 자연분류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지. 자연분류법이라는 건 이거야. 종, 속, 화, 문. 종속, 화, 목, 장, 문, 개. 들어봤지? 학명 나누는 거. 예를 들면은 종속, 가문, 강문, 개는 이제 동물계, 식물계 뭐 이렇게 나누는 거고. 예를 들면은 몬스테라 같은 경우는 몬스테라 종, 델리시오사 속, 천남성 과, 무슨 목 이런 식으로까지. 그래서 학명을 적을 때는 보통 어떻게 적어? 라틴어로 적지. 몬스테라, 델리시오사 뭐 이런 식으로. 몬스테라 속, 델리시오사 종. 원래 제일 앞에만 대명자서 나머지는 이제 소문자 쓰기. 학명 같은 경우 학명은 전부 다 뭘로 적어? 라틴어로 적는다. 에쿠스 같은 경우엔 말이야. 말의 학명이 에쿠스지.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가지고 요런 이제 그 드캉돌 같은 경우는 요런 거 한 되게 많은 많은 이제 목의 식물들을 분류한 사람이 드캉돌이야. 이 사람이 분류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드메랑의 기록을 재현하는 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혀냈지. 이 사람은 뭐야? 이 사람은 식물학자지. 식물학자. 자, 그래가지고 자연적으로 밤과 낮이 바뀔 때 미모사의 잎은 24시간 운동 주기를 보이며 불을 계속 켜두거나 차단했을 때는 그 리듬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서
20시간에서 28시간 사이의 주기를 보인다라고 그러지.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대체로 20에서 28시간 내를 지키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24시간 식물등 켜놓으면은 뭔새라도 약간 이제 변화가 나타나거든. 그런 것처럼 이제 변화는 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지킨다라는 거야. 이러한 사실은 일주기 리듬이 단순히 외부 자극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유기체 자체 내에서 시계 같은 게 있어서 일주기 리듬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그러지.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일주기 리듬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과 관련된 유전자 연구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1971년에 코노포카가 초파리의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유전자를 밝혀내기 위해 연구를 수행한 결과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초파리의 일주기 리듬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돌연변이라는 건 기존에 어떤 유전자가 생겨가지고 일주기 리듬을 방해한다는 거지. 이슬을 사랑하는 동물이라는 학명을 가졌대, 초파리의 번데기는. 그래가지고 어때? 항상 아침, 새벽 시간에, 이슬 시간에 어때? 번데기에서 초파리로 우화하지. 이제 날개가 생기는 거야. 자, 근데 코노포카는 초파리에게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위한 화학물질을 먹여가지고, 화학물질을 먹인다는 건 뭐야? 뭐 이제 유전자 변형을 가져오겠지. 보통 화학물질에 의한 유전자 변이는 유전자 가위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유전자를 자르거나 분해해가지고 없애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지. 두 가지가 있지. 보통 돌연변이를 만드는 방법. 화학적 변이랑 이제 방사선에 의한 변이. 방사선으로 변이하면은 좀 더 타격이 크니까 보통 화학적 물질로 변이를 하지. 자, 그래가지고 다양한 돌연변이를 만든 후 12시간 빛이 있는 상태에서 12시간은 어두운 상태의 초파리 번데기를 배양하였는데 그 결과 일부 돌연변이 초파리들의 번데기는 새벽 시간에 항상 우화해야 되는데 날개가 생기고 이제 초파리가 돼야 되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우화했다. 이거는 뭐야? 생체 리듬, 즉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유전자가 파괴되거나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지. 코노포카는 이를 통해 일주기 리듬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주기를 뜻하는 피리어드라는 명명을 하였고 이 피리어드 유전자를 통해 가지고 생체 리듬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지. 이 유전자는 초파리의 X형 색체에 존재를 해. 그래서 남녀 다 가지고 있겠지, 암수. 1984년에 제프리 홀과 마이클 로스베시는 피리어드 유전자의 산물인 피리어드 단백질이 밤에 축적되고 낮에는 분해되는 주기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니까 피리어드는 밤에 축적되고 낮에는 분해돼서 사라지는 거지. 이거를 통해 가지고 어때? 24시간의 어떤 주기를 가지게 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그들은 피리어드 단백질이 일정 수준으로 축적되면은 억제 피드백 골에 의해서 피리어드 유전자 활동을 억제하고, 그러니까 일정 수준 축적되면은 억제하면은 다시 어때? 나중에 다시 이제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시계가 돌아가는 거지. 마치 물시계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항아리에 이제 물을 채워 일정한 속도로 물을 채워 그러면 점점점 차오르겠지. 어떤 특정 체계가 되면은 이제 여기를 빼는 거, 분해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빼나가고 여기까지 오면은 다시 조금씩 다시 채우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시간을 재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면 돼. 자, 그래가지고 그 결과 지속적이면서도 주기적인 일주기 리듬을 스스로 조절하게 된다고 추론하였다. 그들은 밤 동안 세포액 속에 있는 피리어드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피리어드 유전자의 mRNA가 형성이 되고 이 mRNA가 세포질로 이동하여 피리어드 단백질을 만들고 이 피리어드 단백질이 세포액 속에 축적되는 것까지는 확인했는데 그러나 피리어드 단백질이 어떻게 세포 핵 속에 도달할 수 있는지는 밝혀내지 못하였다라고 해. 정확히 어떤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세포 핵 속에 도달하지는 못했어.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마이클 영이 두 번째 일주기 유전자인 타임리스 유전자를 발견함으로써 이게 해소되었대. 마이클 영은 타임리스 유전자의 산물인 타임리스 단백질이 피리어드 단백질과 결합하여 유전 물질이 있는 세포 핵 속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규명하였대. 자, 타임리스 유전자의 발견으로 피드백 조절 메커니즘의 상당 부분이 설명되긴 했지만 여전히 남는 의문이 있는데 피리어드 단백질의 양적 변동이 어떻게 24시간 주기에 정확히 맞춰지는지 이제 명확하지가 않았던 것이다. 이 의문은 마이클 영이 또 다른 일주기 유전자인 더블타임 유전자를 찾아내면서 해결이 되었대. 그러니까 피리어드 유전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타임리스 유전자, 그러니까 피리어드 유전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 24시간 주기에 따라서 딱 고정이 되는 걸 알게 되었는데
이게 세포 핵 속으로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는 거 타임리스 유전자를 통해 가지고 밝혀내고, 그 다음에 어때? 이게 또 시간이 딱 맞추기 힘든데 그건 어떻게 됐냐에서는 더블 타임 유전자를 통해 가지고 해결했다라고 해요.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인지 몰라. 그냥 글에 나오기는 그렇대.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이 유전자의 산물인 더블 타임 단백질이 세포질에서 피리어드 단백질과 결합하여 피리어드 단백질의 누적을 지연하고, 이를 통해 피리어드 단백질의 양적 변동이 거의 24시간에 맞추어진다. 그러니까 24시간 맞추는 건 더블 타임, 세포액으로 이동하는 거는 타임리스라고 보는 거지. 이후 다른 몇 가지 단백질까지 추가되어 가지고 또 어때? 이런 연구 결과들이 정교하고 안정적으로 이동하게끔 된 거지. 그러니까 안전장치들이 여러 개가 더 있는 거지. 이 피리어드 단백질만 가지고서 시간 24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다른 유전자들까지 다 관여해 가지고 정교하게 24시간 체계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이거 자체가. 지금은 생체식의 유전자를 제거한 돌연변이 생기 등을 이용하여 일주기 리듬의 교란에 따른 생리적 행동학적 변화를 밝히고, 나아가 일주기 리듬과 관련된 장애나 질환의 발병 메커니즘을 탐색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무슨 얘기야? 24시간 동안 이제 딱 맞춰가지고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 간호사라든가 3교대 근무하는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 발병이나 뭔가 스트레스로 인한 몸에 어떤 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일주기 리듬의 교란이 일어날 수 있는 야간 근무자들, 항공기 승무원들, 응급실 종사자들의 암이나 대사질환 발병률은 일반인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게 사실 단순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생체 시계가 망가져가지고 그런 거인지는 모르지. 그래서 그걸 연구하는 거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일주기 리듬 교란을 암이나 대사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경고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라는 거지. 국제보건기구에서. 물질 대사나 심혈관계의 활성화 같은 생리적인 관점에서부터 암을 비롯한 다양한 병리적 현상에 이르기까지 일주기 리듬의 관련성이 속속 밝혀지면서 유기체의 일주기 리듬을 중시하는 시간 생물학의 패러다임이 더욱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래서 식물에서도 뭐 일주기 리듬이 있다라고 규정을 하는데, 그게 나는 생리에 문제가 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른다라는 주장인 거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은 그 식물이 성장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거는 뭐 이제 일반적으로는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이라는 거지. 이해되니? 자, 뒤에 어휘만 해보자.